야, 이 새끼야, 각서 써놓고 왜 말이 달라져? 수화기를 집어던진 건 한정우였습니다. 플라스틱 수화기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비서가 문 앞에서 굳었습니다. 정우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커피잔이 쓰러지며 서류 위로 쏟아졌습니다. 갈색 액체가 계약서를 적셨습니다. 정우는 그것을 보면서 손바닥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래처가 부도를 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납품 대금 3억 2천만 원. 석 달째 미뤄지던 돈이었습니다. 기다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믿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도였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담보대출 상환 기일이 이번 주라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끄덕이는 것만 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공장이 보였습니다. 봉제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우는 그 풍경을 보면서 이것이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한정우가 이 공장을 세운 건 30년 전이었습니다. 26에 동대문 원단 시장에서 심부름꾼으로 시작했습니다. 원단을 나르고 재단사 옆에서 잔심부름을 하고 밤새 재봉틀을 배웠습니다. 손이 터지도록 일했습니다. 잠은 창고 한켠에서 잤습니다. 냄새나는 원단 옆에서 이불도 없이 외투를 덮고 그렇게 7년을 모은 돈으로 작은 공장을 차렸습니다. 처음엔 직원이 3명이었습니다. 기계가 5대. 주문이 들어오면 밤을 새웠고 납품 기일을 한 번도 어긴 적 없었습니다. 그 신용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백화점 납품이 시작됐습니다. 직원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어느 순간 80명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건물을 새로 지을 때였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준공식에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우는 그날 밤 혼자 공장 옥상에 올라가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움이었습니다. 이 무게를 계속 들고 갈 수 있을지 그 질문이 소주와 함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문제는 한꺼번에 왔습니다. 거래처 부도가 시작이었습니다. 3억이 막히자 직원 월급이 밀렸습니다. 월급이 밀리자 숙련공들이 떠났습니다. 숙련공들이 떠나자 납품 품질이 떨어졌습니다. 품질이 떨어지자 거래처가 계약을 줄였습니다. 도미노였습니다. 정우는 버티려 했습니다. 보증을 섰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공장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석 달을 더 버텼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끝날 무렵 더 이상 버틸 것이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던 날, 정우는 법원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뭔가를 설명했습니다. 정우는 듣지 않았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먹은 것처럼 그 모든 말이 소음으로만 들렸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큰 캐리어였습니다. 정우는 현관에 서서 그것을 봤습니다. 아내는 정우를 보지 않았습니다. 손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애들 데리고 친정 가요.
정우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올 거냐고 묻지 마요. 아내가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중학생이던 지훈이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우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우는 신발을 신은 채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 서 있었습니다. 집이 조용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집은 처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 살면서 이런 조용함은 없었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앉으면서 몸이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버티는 것을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보증을 선 지인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우는 남은 것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을 갚았습니다. 갚고 나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몸에 걸친 양복 한 벌이 남았습니다. 정우는 그 양복을 입고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서울역에 가면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음 날엔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 다음 날엔 종이박스를 한 장 구했습니다. 그것이 정우의 집이 됐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우는 종이박스를 몸 아래 깔고 또 다른 박스를 덮었습니다. 양복 위에 누군가 버리고 간 점퍼를 걸쳤습니다. 두 치수는 큰 것이었습니다. 소매가 손목을 넘었습니다. 밤마다 체온이 빠져나갔습니다. 몸을 웅크리는 것이 잠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무릎을 가슴까지 당기고 손을 겨드랑이 안으로 집어넣고 그렇게 새벽을 버텼습니다. 잠이 드는 건지 의식이 흐려지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아침이 오면 일어났습니다. 박스를 접어 구석에 두고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봤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거울 속 사람이 한정우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무료급식소는 오전 11시에 열었습니다. 줄이 길었습니다. 정우는 항상 줄 뒤쪽에 섰습니다.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받았습니다. 식판을 받아들고 구석 자리에 앉아 먹었습니다. 처음엔 수저가 손에 익지 않았습니다. 양복 사장이 플라스틱 수저를 쓰는 일이 없었습니다. 회식 때마다 룸살롱이었고 바이어 만날 때마다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은수저가 냅킨 위에 놓인 자리만 30년을 다녔습니다. 지금은 플라스틱 수저였습니다. 첫날은 밥을 반도 못 먹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배가 고픈데 목이 막혔습니다. 억지로 삼키다가 그냥 식판을 반납했습니다. 둘째 날엔 조금 더 먹었습니다. 셋째 날엔 다 먹었습니다. 몸이 자존심보다 현실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김도식은 그 급식소에서 만났습니다. 정우보다 몇 살 위였습니다. 얼굴이 검고 눈이 작았습니다. 웃을 때 앞니가 하나 없었습니다. 처음 말을 건 건 도식이었습니다. 여기 처음이요? 정우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면 저쪽 자리가 바람 안 들어요. 여기는 문 열릴 때마다 춥거든. 정우는 그 말을 듣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도식은 매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우가 말이 없어도 혼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급식 메뉴 이야기, 서울역 어디가 덜 춥다는 이야기. 정우는 듣는 척하지 않았지만 듣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식이 물었습니다. 뭐 하던 분이요? 정우가 처음으로 대꾸했습니다. 장사. 도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건설이었소. 현장 소장까지 했는데.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도식이 밥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습니다. 다 옛날 얘기지. 정우도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게 두 사람의 첫 대화였습니다. 봄이 됐다가 여름이 됐습니다. 정우는 서울역 주변의 지리를 익혔습니다. 어느 편의점이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을 버리는지, 어느 건물 화장실이 단속을 안 하는지, 어느 지하도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덜 추운지, 도시 안에서 도시와 다른 방식으로 사는 법이었습니다. 양복은 2달 만에 못 입게 됐습니다. 너무 낡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불편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양복을 보고 말을 거는 것이 싫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도와줄까요? 그 눈빛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누군가 버린 낡은 코트를 집었습니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코트였습니다. 색이 바래고 단추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꺼웠습니다. 정우는 그것을 입었습니다. 양복을 벗는 순간 뭔가가 완전히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름이 가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정우는 서울역 근처 골목을 걸었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신발이 낡아 밑창이 닳았습니다. 걸을 때마다 땅이 직접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골목 쓰레기 더미 옆에 신발이 하나 버려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멈춰 섰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닦았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컸습니다. 신었습니다. 공장 사장이던 사람이 버려진 신발을 줍는 장면을 아는 사람이 봤다면 뭐라 했을지. 정우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 않는데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종류의 비였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는 속도가 빨랐고 사람들이 지갑이나 가방을 머리 위에 얹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뛰지 않았습니다. 급히 피할 처마도 들어갈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맞았습니다. 코트가 금방 젖었습니다. 정우는 서울역 건물 처마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빠르게 걸었지만 뛰지는 않았습니다. 뛰는 습관이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모퉁이를 돌 때였습니다. 무언가와 부딪혔습니다. 충격이 꽤 컸습니다. 상대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무게중심을 잡았지만 상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카메라 가방이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정우는 멈췄습니다.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30년 동안 공장을 운영하며 몸에 밴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는 것, 회의실이든 공장 바닥이든. 괜찮으십니까?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의 손을 보다가 잡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흙이 묻었습니다. 카메라 가방을 집어들며 안을 확인했습니다. 카메라는 멀쩡한지 살피는 손이 빠르고 능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가 말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서유진은 패션 매거진 소속 포토그래퍼였습니다. 오늘 외부 촬영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바람에 장비를 들고 뛰던 중이었습니다.
부딪히고 쓰러지고 카메라부터 확인하는 것까지 몸이 자동으로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드는 순간 멈췄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낡은 코트였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단추 하나가 없는 자리에 옷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신발은 밑창이 달아 있었습니다. 노숙인이었습니다.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가 달랐습니다. 손을 내민 방식이 달랐습니다. 구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등이 펴져 있었습니다. 턱이 들려 있었습니다. 비를 맞고 있는데도 위축된 것이 없었습니다.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오래 사람을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렌즈 너머로 수백 명의 얼굴을 찍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얼굴이 카메라에 담기는지, 어떤 사람이 앵글 안에서 달라지는지, 그것을 아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유진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젖지 않은 것을 골라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모델 하실 생각 없으세요? 정우가 유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노숙자한테 장난치지 마시오. 유진은 명함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빗속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유진의 손에 명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정우의 손을 잡아 명함을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뛰어갔습니다. 정우는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빗물이 명함 위에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지기 전에 코트 안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왜 집어넣었는지 몰랐습니다. 버리려다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도식 옆에 앉았습니다. 도식이라면 봉지를 뜯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왜 젖었소? 피하면 됐잖아. 정우는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명함이 손에 잡혔습니다.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식이 라면을 후루룩 들이켰습니다. 정우는 명함을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두꺼운 종이였습니다. 고급 명함지였습니다. 패션 매거진, 포토그래퍼, 그 여자가 자신을 본 눈빛이 생각났습니다. 불쌍하게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발견한 눈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오래전 바이어들을 만날 때 처음 보는 원단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는 눈, 그런 눈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명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나서 왜 확인했는지 생각했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도식이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주머니를 만져요? 정우는 손을 뺐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도식이 눈치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나란히 앉았을 때 말했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계속 들고 다니면 이유가 있는 거야. 정우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버릴 거면 버리고 할 거면 해야지. 그 사이에서 버티는 건 더 힘들어. 정우는 도식을 봤습니다. 무슨 소리요? 모르면 됐소. 도식이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날 오전, 정우는 공중전화 앞에 섰습니다.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진작 해지됐습니다. 공중전화는 서울역 안에 2대 남아 있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을 하나 넣었습니다. 명함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3번 울리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우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서 포토그래퍼? 네, 맞아요. 누구시죠? 비 오던 날 부딪혔소. 전화기 너머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아, 선생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반가움이었습니다. 정우는 침묵했습니다. 연락 주실 것 같았어요. 어디세요, 지금? 내가 왜 연락할 것 같았소? 그냥요. 그럴 뿐 같았어요. 정우는 수화기를 잡은 손이 땀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나 촬영 같은 거 모르오. 괜찮아요. 제가 다 안내해 드릴게요. 나 노숙자오. 알아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알아요. 아는데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는데 상관없다는 것인지. 정우는 그 2글자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번 오실 수 있어요? 정우는 오래 있다가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소.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전이 아까웠습니다. 100원이 아까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우는 서울역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도식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를 보더니 말없이 옆자리를 쳤습니다. 정우가 앉았습니다. 한참 뒤에 도식이 물었습니다. 갈 거요? 정우가 말하지 않은 것을 도식은 이미 알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모르겠소. 모르면 가는 거야. 아는데도 안 가는 게 진짜 폭이고. 정우는 도식을 봤습니다. 도식은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촬영장은 마포구 작은 스튜디오였습니다. 정우가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조명 장비, 카메라, 옷걸이에 걸린 의상들. 정우는 자신의 코트를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것이었습니다. 도식에게 빌린 깨끗한 셔츠를 안에 입었습니다. 도식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흰 셔츠였습니다. 두 치수는 컸지만 깨끗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이 달려왔습니다.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진심인 목소리였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을 봤습니다. 스태프들이 정우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달랐습니다. 놀람인지 당혹감인지 누군가 유진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유진이 손을 저었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오세요. 의상을 입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유진이 고른 옷이었습니다. 짙은 차콜, 그레이 울 코트, 흰 터틀넥, 검은 슬랙스. 정우가 옷을 받아들었을 때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원단이었습니다. 손끝이 기억했습니다. 좋은 울이었습니다. 짜임이 단단하고 무게감이 적절했습니다. 정우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않던 거울이었습니다. 처음엔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봤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알던 사람, 직원들 앞에 서던 사람, 바이어와 악수하던 사람, 그 사람이 거울 안에 있었습니다. 코트가 달라지자 돌아온 것처럼 정우는 거울에서 눈을 뗐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유진이 위치를 안내했습니다. 여기 서세요. 이쪽을 보세요. 어깨에 힘 빼세요. 스태프 하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처음 서본 분이 맞냐고. 다른 스태프가 그러게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진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정우는 카메라를 봤습니다. 아무 표정을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사람들 앞에 서본 사람이었습니다. 공장 직원들, 바이어들, 거래처 사장들, 그 시선들을 받아온 몸이었습니다. 카메라도 시선이었습니다. 셔터가 눌렸습니다. 유진이 뷰파인더를 내리고 화면을 봤습니다. 굳었습니다. 스태프가 다가와 화면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연속으로 찍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각도를 바꿨습니다. 옆에서, 뒤에서, 낮은 앵글에서 스튜디오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유진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스태프들이 모였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떴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스태프가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정 하나도 안 됐어요. 정우는 그 화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던 중이었습니다. 다시 낡은 코트를 입었습니다. 유진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우가 봤습니다. 유진이 노트북을 들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정우는 화면을 봤습니다. 코트를 입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흰 머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이 달랐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정우는 화면을 오래 봤습니다. 잘 나왔소. 그게 전부였습니다. 유진은 웃었습니다. 정우는 코트 단추를 잠갔습니다. 옷핀이 꽂힌 자리였습니다. 촬영장을 나왔습니다. 서울역으로 가는 길에 정우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도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땠냐고 물을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뭐라고 대답할지 생각하면서 걸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사진이 올라간 건 촬영 다음 날이었습니다. 유진이 매거진 공식 SNS 계정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별도의 설명을 달지 않았습니다. 사진 한 장, 짙은 차콜 그레이 코트를 입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노인. 배경은 흰 스튜디오였습니다. 조명이 얼굴 왼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주름이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흰 머리가 그대로였습니다. 보정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 만에 좋아요가 3만 개를 넘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 할아버지 누구냐? 분위기 실화냐? 눈빛이 왜 저래? 모델이에요? 아니면 배우예요? 한국판 실버 모델 레전드 등장. 이런 분이 왜 지금까지 없었지? 저 코트 어디 거예요? 저 눈빛에 압도당했다. 패션 커뮤니티에서 먼저 퍼졌습니다. 그 다음 일반 커뮤니티로 넘어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포털 실시간 검색에 할아버지 모델이 올라왔습니다. 저녁엔 방송국 연예부 기자들이 유진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유진은 모든 연락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에게 먼저 물어봐야 했습니다. 정우는 몰랐습니다. 도식 옆에 앉아 급식소에서 받아온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도식이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연예 소식을 전하는 코너였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오늘 SNS에서 화제가 된 사진이 있다고. 노숙인 출신으로 알려진 시니어 모델의 사진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도식이 수절을 멈췄습니다. 정우도 멈췄습니다. 라디오가 계속됐습니다. 촬영을 진행한 매거진 포토그래퍼 서유진 씨에 따르면 이분은 현재 서울 노숙 생활 중이라고, 구체적인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고. 도식이 정우를 봤습니다. 정우는 밥을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당신이요? 정우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도식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오더니 달라 보이더라. 달라 보이긴 뭐가. 눈이 달라졌어. 아침부터. 정우는 국을 마셨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혀끝이 데었습니다. 그냥 삼켰습니다. 다음 날 오전 유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공중전화로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유진이 먼저 건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사진 반응 보셨어요? 못 봤소. 엄청나요. 광고 제안도 여러 군데서 왔어요. 정우는 수화기를 쥐며 말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결정하셔야 하니까요. 정우는 잠시 있었습니다. 광고라면. 네, 의류 브랜드 2곳이랑 시계 브랜드 하나요. 다 규모 있는 곳이에요. 돈이 나오? 당연하죠. 또 침묵이 있었습니다. 한번 만납시다. 유진과 만난 건 서울역 근처 카페였습니다. 정우가 들어서자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우는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힐끔 봤습니다. 정우는 개의치 않고 유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유진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댓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제안서를 보여줬습니다. 정우는 화면을 봤습니다.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촬영 일정, 계약 금액, 조건들. 정우는 계약서를 30년 동안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숫자를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건 중에 과거 공개가 있소.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숙 생활을 하셨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주목받고 있거든요. 브랜드 측에서 스토리를 함께 담고 싶어 해요. 정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업 실패 이야기도 원하신다면요.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유진이 시켜준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카페 커피였습니다. 종이컵이 아닌 머그잔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오. 얼마나요? 하루.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도식 옆에 앉아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도식이 먼저 말했습니다. 할 거요, 말 거요. 아직 모르겠소. 뭘 모르겠어요. 무서운 거 있소. 도식이 정우를 봤습니다. 정우는 하늘을 봤습니다. 다시 알려지면 그때 내가 망했다는 게 다 나올 거 아니요. 빚진 사람들도 보고 떠난 가족도 보고. 도식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미 망했잖아요. 정우가 도식을 봤습니다. 더 망할 게 있소? 도식이 말했습니다. 그게 없으면 겁낼 것도 없는 거야. 정우는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흐렸습니다. 서울 하늘이었습니다. 별이 잘 안 보이는 하늘. 그래도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겠소. 광고 촬영이 시작되면서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패션 매체였습니다. 화제의 시니어 모델을 다루는 긍정적인 기사들이었습니다.
나이를 초월한 분위기, 실버 세대의 새로운 아이콘, 그런 제목들이었습니다. 정우의 이름이 기사에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정우. 그 이름이 검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다른 종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화제의 시니어 모델 한정우, 과거 의류공장 파산 전력. 한 인터넷 매체의 기사였습니다. 짧은 기사였지만 내용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 다음 날엔 더 상세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파산 규모, 피해를 본 거래처 수, 보증을 선 지인들의 손해액. 숫자들이 기사에 박혔습니다. 댓글이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분위기 좋다고 하더니 남의 돈 떼먹고 도망간 거잖아. 피해자들은 어디 있냐? 저런 사람 광고 모델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브랜드 이미지 생각 좀 해라. 광고를 제안했던 브랜드 중 하나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계약 검토를 잠시 미루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진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좀 어수선해요. 당분간 공개 활동을 줄이는 계기사 봤소. 네. 사실인 거 많소. 유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공중전화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피해 입힌 사람들 있소. 빚 다 못 갚은 것도 있소. 그 사람들이 기사 보고 화나는 거 당연한 일이요. 선생님 내가 해명할 게 없소. 틀린 말이 없으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악플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정우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식이 누군가에게 빌린 핸드폰으로 보여줬습니다. 한참 보다가 돌려줬습니다. 도식이 물었습니다. 힘들어요? 정우는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틀린 말이 없으니까 힘든 거요. 도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에 찔리는 게 제일 아프지. 정우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브랜드 한 곳이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유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나머지 두 곳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유진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더 조용한 곳으로, 아무도 한정우라는 이름을 모르는 곳으로, 서울역 구석 어딘가로 다시 돌아가면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박스를 덮고 누우면 카메라도 없고 기사도 없고 댓글도 없었습니다. 그게 차라리 편했습니다. 새벽에 도식이 깼습니다. 정우가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못 자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식이 일어나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도식이 말했습니다. 도망가려고요? 정우가 도식을 봤습니다. 얼굴에 써 있어. 정우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도망가면 어디 가려고요? 여기가 이미 바닥인데. 정우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서 도망가면 땅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건 도망이 아니라 소멸이야. 정우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재봉틀을 만지던 손,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손, 박스를 깔고 덮던 손, 그 모든 것이 담긴 손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정우는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터뷰하겠소. 다 말하겠소. 인터뷰는 중영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진행됐습니다. 생방송이 아니었습니다. 녹화였습니다. 그러나 편집 없이 전부 내보내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유진이 협상했습니다. 방송국 측이 수락했습니다. 화제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워도 받아들일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우는 스튜디오에 들어서면서 조명을 받습니다. 방송 조명은 처음이었습니다. 공장 시절 지역 방송에 한 번 나온 적 있었지만 그건 30년 전이었습니다. 카메라 세대가 다른 각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앵커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옷깃에 붙었습니다. 정우는 낡은 코트 대신 촬영 때 입었던 것과 비슷한 코트를 입었습니다. 유진이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빌린 것이었습니다. 녹화 시작. 앵커가 물었습니다. 노숙 생활을 하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정우가 카메라를 봤습니다. 맞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앵커가 잠시 멈췄습니다. 준비된 다음 질문이 있었지만 그것을 꺼내기 전에 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우는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동대문 심부름꾼 시절부터, 창고에서 자던 시절부터, 공장을 세우던 날, 직원이 늘어나던 날, 첫 백화점 납품 계약을 따내던 날, 그 시절을 말하면서 목소리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랑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었던 일을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던 시절을 말했습니다. 거래처 부도 연락을 받던 날, 수화기를 던지던 것, 아내가 짐을 싸던 것, 아들이 시선을 피하던 것, 파산 선고를 받던 날 법원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아 있던 것, 앵커가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스튜디오 스태프들이 움직임을 멈춘 것이 정우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해를 입힌 분들이 있습니다. 빚을 다 갚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정우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그 확신은 어디서 오나요?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서울역 새벽이 생각났습니다. 도식이 생각났습니다. 도식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바닥에서 도망가면 땅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바닥에서 살아봤으니까요. 바닥이 어떤 건지 알면 더 내려갈 데가 없다는 것도 압니다. 더 내려갈 데가 없으면 올라오는 것밖에 없어요. 앵커가 다음 질문을 준비하는 사이 정우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손 내밀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정우의 얼굴을 잡았습니다. 비 오는 날 부딪혔는데 도망 안 가고 명함 쥐어준 사람이요. 그 사람 아니었으면 저도 몰랐을 거예요. 아직 걸을 수 있다는 걸. 인터뷰가 끝나고 스튜디오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정우 옆에 섰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잘 됐소?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어요. 정우는 하늘을 봤습니다. 낮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조금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코트 깃을 올렸습니다. 낡은 코트가 아니었습니다. 빌린 코트였습니다. 그러나 몸에 맞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편집 없이 전부 내보냈습니다. 방송국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1시간짜리 인터뷰였습니다. 프라임타임 특집으로 편성됐습니다. 시청률이 높았습니다. SNS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방향이 달랐습니다. 악플이 없지 않았지만 다른 것들이 그것을 눌렀습니다. 처음으로 사람 냄새 나는 인터뷰 봤다.
저 눈빛이 설명이 됐다. 실패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 오늘 처음 들었다. 우리 아버지 생각났다. 브랜드 두 곳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계약을 진행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지훈이 서울역에 나타난 건 방송이 나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유진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정우 씨 아들이라는 사람이 연락해 왔다고,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유진이 정우에게 전했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보자 하오? 장소는 서울역 근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정우가 먼저 들어가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바깥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아들을 봤습니다. 40이 넘은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 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중학생 때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지훈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멈췄습니다. 걸어오다가 테이블 2개 앞에서 멈췄습니다. 눈이 빨개졌습니다. 참으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앉아라. 지훈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힘든데 말씀 안 하셨어요? 정우는 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내가 들어야 할 말이 아니었다. 아버지 자식인데요. 자식이니까.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연락을 끊었어요. 아버지가 망하고 나서 창피했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그 상황이 창피했는데 아버지한테 화가 났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건 알았는데. 정우는 아들을 봤습니다. 말이 되는 거야.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가 나는 게 맞아. 나한테. 아버지가 망했을 때 같이 있어줬어야 했는데 도망간 자식이잖아, 너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났습니다. 근데 나도 도망갔어. 서울역으로. 그러니까 우리 둘 다 도망간 거야. 누가 누굴 탓하겠냐. 밥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먹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밥을 먹는 장면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밥이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넘도록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같이 사시면 안 돼요? 정우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왜요? 아직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있어. 지훈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 되고 나면 그때 가자. 지훈은 잠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지훈이 정우 옆에 섰습니다. 어깨가 나란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조금 컸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정우는 몰랐습니다. 그 사이를 놓쳤습니다. 지훈이 말없이 정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우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까지 그렇게 걸었습니다. 서울 패션위크 무대 제안이 온 건 2달 뒤였습니다. 메인 런웨이였습니다.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였습니다. 젊은 디자이너였습니다. 유진을 통해 제안이 왔습니다. 콘셉트가 있었습니다. 세대를 넘는 옷, 나이를 입는다는 것. 그 콘셉트의 마지막 피날레 모델로 정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제안서를 들었습니다. 유진이 기다렸습니다. 피날레가 뭐요?
마지막에 혼자 무대를 걷는 거예요. 모든 조명이 한 사람한테 집중되는 자리예요. 정우는 제안서를 내려놓았습니다. 하겠소. 리허설은 사흘이었습니다. 런웨이를 걷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식이 달랐습니다. 속도, 시선, 멈추는 지점, 돌아서는 각도, 담당 코디네이터가 설명했습니다. 정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해봤습니다. 코디네이터가 말했습니다. 한 번 더 해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당일이었습니다. 백스테이지가 분주했습니다. 모델들이 드레스를 입고 헤어를 고쳤습니다. 어시스턴트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정우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식이 와 있었습니다. 관객석 티켓을 유진이 구해줬습니다. 도식은 생전 처음 패션 위크에 왔다고 했습니다. 정장을 빌려 입었습니다. 앞니가 하나 없는 얼굴로 웃었습니다. 긴장돼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내가요? 당신이 더 긴장한 것 같아서. 도식이 웃었습니다. 잘해요. 어차피 걷는 거잖아. 정우도 웃었습니다. 지훈도 와 있었습니다. 관객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 섰습니다. 커튼 너머로 조명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객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천 명이었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공장 옥상에서 소주를 마시던 밤이 생각났습니다. 무게감을 느끼던 밤, 서울역 새벽이 생각났습니다. 박스를 덮고 체온을 지키던 새벽, 비 오는 날 모퉁이에서 명함을 손에 쥐어주던 유진이 생각났습니다. 도식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더 내려갈 데가 없으면 올라오는 것밖에 없어. 눈을 떴습니다. 커튼이 열렸습니다. 조명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우는 걸었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속도로 걸었습니다. 런웨이가 길었습니다. 조명이 하나씩 따라왔습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수가 시작됐습니다. 끝에 도달하기도 전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걸었습니다. 런웨이 끝에 서서 정면을 봤습니다. 수천 개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정우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주름진 얼굴로, 흰 머리로, 그대로. 관객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옆 사람이 따라 일어섰습니다. 퍼져나갔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정우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도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니 빠진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울었소? 도식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조명이 강해서 정우가 도식의 어깨를 쳤습니다. 도식도 정우의 어깨를 쳤습니다. 지훈이 뛰어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정우는 잠시 어색했습니다. 아들을 안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팔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훈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정우는 그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패션위크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혼자 서울역에 갔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발이 알아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어디선가 비둘기 소리가 났습니다. 먼 곳에서 기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걸음이 달랐습니다. 예전과 같은 걸음이었지만 달랐습니다. 같은 발로,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을 걷는데 달랐습니다. 넘어진 인생도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누구보다 당당하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